자, 오늘은 또 어떤 주인공을 저희가 만나볼지 궁금한데요. 힌트는 바로 저 뒤에 보이는 한 여인입니다. 저 여인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대화 중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흠뻑 빠져들었다네. 그 촉촉한 입술과 건강미 넘치는 두 뺨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네.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죗값을 치르겠네. 문학 작품에 나오는 약간 대사 같은데 느낌. 오, 역시. 오. 이거 그거야 그거. 무슨 상품권에 나오는 사진이잖아요. L그룹 상품권. L그룹 상품에 그려져 있는 샤로테. 샤로테는 괴테가 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괴테가 아닙니다. 소설 속 샤로테 감동받아서 회사 이름까지 지은 회장입니다. L그룹의 신격호 창업주입니다. 문학을 전공하고 샤로테 감명을 받아서 신격호 회장의 마지막 꿈 왕국 완성된 거죠.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느낌? 충성금으로 대박을 쳤는데 재미거리가 되게 되니까 대나무를 넣어서 후 불 수 있도록. 또 요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래 저걸 만들자. 제품이 아니라 예술품으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한 예술품 요겁니다. 마케팅도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하죠. 50엔을 검은 사면 1천만 엔 당첨. 지금 우리나라 돈은 1억 원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성 50명을 고용을 해서 도쿄 시내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요. 마케팅 신이죠, 저 정도 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한국과 연을 이어가는 것이 뭐냐? 고향 마을에 생과 별장 방송 최초 공개합니다. L그룹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외부에 알려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L그룹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이분을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를 했습니다. 정치평론가 차재원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그룹하고는 실례지만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L그룹이 과거 소유했던 네네. 그 부산의 K신문에 기자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선친의 고향이 네네. 신격호 회장님하고 바로 옆마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기대됩니다. L그룹 하면 뭐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전 껌. 껌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과, 백화점, 호텔, 놀이공원.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세련됐어요. 회사 이름 자체가. 네네.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 게 있어야 백화점 가서 뭐 쇼핑도 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호텔 가서 호텔도 밥 먹고 가고, 잠도 예. 자지. 그래서 좀 우리 국민의 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기여한 회사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L그룹하고 인연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L그룹의 제가의 광고 모델이죠. 어머, 지금. 저런 게 있었어 만리장성 막. 아예 처음 듣는데요, 저거? 대박 친 광고예요. 그래요? 그거 잘 나갔어요. 무슨 아이스바가 그렇게 울퉁불퉁해 이게?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게 코미디언 중에서 그 시대에 떴다 하면 L제가 모델이 안 되면 뜬 게 아니야. 그렇지. 저 작가 있어요. 워낙에 괜찮으니까. 요즘은 연락이 없지. 연락이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왜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치. L그룹 상황이 조금 좋진 않은데 중화학 분야에도 진출을 했잖아요. 흑자도 내고 괜찮았었는데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이 L그룹이 재계 5위에서 6위로 내려앉았거든요. 6위로. 그런데도 아직까지 부동의 1위, 전무후무한 1위가 있습니다. 재벌 회장 중에 신격호 회장이 장수순위 1위입니다. 최고령.
기록은 진짜 깨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다. 그런데 저 98세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 기준으로는 1922년생이기 때문에 98세지만 사실은 1921년 11월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100세가 되는 거죠. 백 찍었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 12위에도 보면 이 놈땡 그룹의 신춘호 회장님은 이분은 사실은 또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시죠. 예, 동생이죠. 집안이 장수 DNA가 있나 보다. 그죠? 장수 예.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롯그룹에 36년 동안 몸담았고 2019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얼마 뒤에 70이 됐어요. 70 되시니까 내가 80까지 하겠다. 또 80 다 되셨으니까 내가 90까지 하시겠다. 일 욕심이 엄청 많으시죠. 일 욕심이. 당신께서는 뭐 일 자체가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런데 이 신격호 회장 하면 또 놀라운 기록이 또 있습니다. 1988년 전 세계 통틀어가지고 부자 랭킹 4위에 오른 적도 있어요.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도 범접할 수 없는 기록이죠. 저도 기억에 저 때 보고 와 이런 사람이 전 세계 4번째 부자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아마 신격호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저 때일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신격호 회장은 재벌 총수 중에서도 젊었을 때 잘생긴 외모로 또 유명했대요. 영화 배우 같지 않나요? 아유 흑백 사진인데 아주 그 포스가 있어요. 예. 그리고 키도 좀 크시잖아요. 네네. 75. 그러니까 저 나이 때 75면은 지금 85예요. 더 잘생겨 보입니까? 전 세계 4위면? 빛이 납니다. 신격호 회장.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 저희가 이력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어난 거는 이제 1921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오남 오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울산 지역의 학창 시절은 보내시고요. 일본으로 유학을 유학을 가셨구나. 그러다가 48년에 28살의 나이에 일본 롯그룹 회장이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66년에 한국 롯그룹의 회장으로도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 일본 유학으로 갈 정도면 네네네. 뭐 이병철 회장처럼 집안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아, 않고 중산층 뭐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냥 농사일 거들고 있다가 네. 자기 큰아버지가 너는 상급학교로 가라. 그렇게 해서 농업보습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농업보습학교. 어쨌든 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된 청년 신격호. 첫 번째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양치기 아니야, 양떼인데, 양떼죠. 양치기 소년 아니야? 양치기는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실제로 첫 번째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첫 번째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맞네. 신격호 회장의 첫 번째 직업은 양치기. 함경도에는 종양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양떼 몰기, 축사 청소, 양털 깎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양지도 기술원이라고 하는 자격증까지 땄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함경도에서 실습을 마치고 그 고향에 생긴 종축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월급이 30원이었는데 면석이의 월급과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직장이었죠. 하지만 신격호는 직장 생활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일하다가 모든 걸 내려놓고 네. 그 일본으로 유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39살에 일본 유학을 갔거든요. 맞다. 정말 이거 위대한 결단이에요. 어떤 결심을 하는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격호 회장은 그 시골에서 그래도 상급학교를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환경도 명천을 갈 때 네네. 경성, 지금의 서울을 거쳐가거든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 마을의 계획을 위해서 공동목욕탕을 한번 짓자 제안을 했는데 촌놈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앉아서 목욕을 하냐. 이걸 보고 야 이게서는 내가 답이 없다. 좀 열려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목욕할 수 있는 곳을 가자. 아니라. 아니 뭐 그 목욕도 같이 못하는데 여기 내가 왜 있나. 근데 이때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반대. 왜? 유학비를 대기가 힘들었을까요? 아까 뭐 월급 면석이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좋은 직장 때려친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맞는 얘기인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 뭐 있습니까? 더 결정적인. 사실 이미 네. 신격호 회장은 기혼입니다. 기혼입니다. 이때 결혼을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애가 있었어요? 애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임신 임신 상태. 임신을 안 해두고 저 유학한다는 건 이혼하자는 얘긴데. 그거 당연하죠.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태어나는 걸 못 보는 거죠, 유학 가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대가 심하지만 일단 무관연락선 타고 시모세끼를 가는데 일본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상당한 시련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부두에서 빠져나오니까 네네. 신격호 회장이 거기 딱 잡혀요. 잡혀서 그래서 너 왜 왔냐? 나는 공부하러 왔는데 그래서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썼는데 책의 작가가 야마모토 유조라고 일본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작가였어요. 자기는 그걸 몰랐던 거지. 이 친구 봐라. 독립국 운동가 아니야? 그래서 상당한 치조를 받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기사대기까지 받고. 이때 풀려놓으면서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절대 갈시받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일본에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41년이거든요. 당시 21살 나이입니다. 21살 나이로 일본에 첫 발을 내딛고 7년 만에 일본 롯데그룹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아니 저게 외국인이잖아요. 식민지 출신이고 한 미천이 있었나요?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일단 갈 때는 이 뱃삭 제외하고 수중에 83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한 석 달치 채 안 되는 월급이에요. 그래서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시작한 게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네. 근데 제 시간에 우유를 배달해서 인기가 좋았대요. 나중에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접 배달원도 고용을 해가지고 그 하청이 거네. 아니, 하청을 주고 그렇게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우유 배달할 때 우리가 또 배달할 수 있는 거. 신문까지 배달합니다. 근데 이 당시 청년 신격호는요, 배달을 하면서 책을 열심히 그대로 읽었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 작가 제망생들하고도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는데, 특히 한국 유학생들하고도 교류가 아주 더 돈독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진로를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리산 이병주입니다. 예. 사실 이병주 작가는 한국의 발자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작가였거든요. 이분이 남긴 의록이 있습니다. 태양에 바라면 역사가 되고 월강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신격호 회장이 이분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는데 절망을 하는 거예요.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난 빨리 턴을 해야 돼. 그렇지. 라고 뭐 생각을 하고. 제대로 만났네. 일단 작가로서의 꿈은 접었고 그러면서 이제 배달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번 돈으로 마침내 와세다 고등공학교 응용화학과에 그때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전차 탈 때마다 주머니 속에서 주기율표 꺼내가지고 그런 거 달달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는 우유 배달하고 학교 다니면서 전차에서 무슨 뭐지 주기율표 리베 뭐 나오잖아요. 막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재밌네. 그러다 이제 신격호 회장은 또 한 번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게 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전당포와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던 하나미치라는 분이었는데요.
6만 엔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테니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격호 회장은 학생이 아니었나요? 사업 경험도 없고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하나미츠가 신격호 회장을 잘 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신 회장이 그의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회계장부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고요. 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커팅 오일 연구소에 배치가 됐는데 그 커팅 오일을 제조해서 같이 팔자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영업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일단 사업자금 받아가지고 공장을 세우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여기서 터져버립니다. 미국 폭격으로 인해서 공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건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2공장마저 폭격을 맞아가지고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2번이나 폭격을 맞았다니까 이게 상심이 2배로 컸을 것 같은데 근데 도쿄 시내에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도쿄 대공습이라고 부르는 대공습. 어마어마했었던 폭격이고요. 요게 이제 가능했었던 게 44년에 사이판이랑 괌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미국 폭격기가 도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적게는 8만, 많게는 20만까지도 봐요. 사망자가 그 정도. 부상자는 더 많고 이재민만 100만. 어마어마한 폭격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8월 15일 날 항복까지 하게 되고 저희는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은 패전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돈 벌러 갔던 한국인들이 기국수선을 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격호 회장은 안 돌아왔는 모양이죠.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본인도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왜냐면 뭐 폭격이 이어지고 이러는데 근데 뭐 학업도 마치지 않았고 그동안 번 돈도 물론 투자금 받았지만 이것도 다 날려버렸고 이거 꼭 하나미츠 그분한테 뭐 갚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냥 일본에 남자 그리고 학업과 사업을 계속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남아서 하는 사업이 원래 하던 사업도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또 다른 사업을 합니다. 뭐랍니까? 또 다른 사업. 비누 사업. 비누. 신격호 회장의 원래 전공이 응용화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패전했으니까 미군이 들어오는데 이제 미군들이 쓰는 군수용 유지랑 글리세린 이런 거를 딱 보니까 비누가 만들어지는 거죠. 딴 재료들이잖아요. 군용 재료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카리 특수화학연구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세워서 비누, 크림, 포마드 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화장품 사업 초기에 일본에서는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시세가 꽉 잡고 있었는데 이걸 이길 만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그 브랜드 이름을 막 고민을 하는데 뭐 클레오파트라, 비너스, 양귀비, 오마이걸 뭐 아름다운 여성들 이름을 막 후보를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금발에 하얀 피부를 지닌 여성이 딱 나타나서 본인이 만든 비누, 크림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과연 그 여자가 누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여주인공 샤롯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곧장 인쇄소로 달려가서 그 이름으로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비누에다 붙여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당시에 일본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200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때 신 회장이 벌어들인 월 수익이 4만 엔. 200배를 번 거예요. 월. 지금 200만 원 버는데 200배를 하면 4억 원 월. 네, 월. 이렇게 돈을 번 신격호 회장이 잊지 않고 찾아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하나미츠, 예, 그 투자금을 내줬던 그분한테 찾아가서 커팅 오일 투자금이었던 6만 엔을 그 자리에서 다 돌려주고 그리고 또 집까지 사줬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자까지 친셈으로 집을 사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미츠의 아들과 딸을 롯데에다가 취업을 시켜서 정년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거죠. 대단하네. 거의 뭐 보온 플러스 알파 아닌가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신의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끔사업은 요거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요거. 신 회장이 한창 이제 화장품 사업에 몰두해 있을 때 일인데요. 직원이 미국산 껌을 건넸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에도 이제 미 군정 시절이니까 미군들이 아이들한테 초콜릿이랑 껌을 나눠준 거예요. 그 껌을 딱 먹어보고 야 이거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음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을 한 거죠. 근데 미군 부대에서는 왜 사람들한테 껌을 나눠준 거예요? 껌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의 보급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식량인 레이션 박스에 추잉껌이 들어있었대요.
이게 약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경우가 이제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껌 계속 씹잖아요. 긴장 풀려고. 어쨌든 당시 껌은 제조업이 가내수공업 단계라서 손쉽게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죽성격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회장 입장에서는 이걸 좀 차별화를 어떻게 둘까 고민을 했는데 껌도 이 입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아내는 것이 위생이다. 이 모든 직원들에게 위생복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L그룹 껌이 불티나게 이제 팔려나가게 되죠. 1948년 일본에서 비로소 주식회사까지 창립하게 되는데요. 기업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릴 때 그 껌을 갖다가 좀 씹고 있다가 내일 또 씹으려고 벽에 붙여놓고 위생이라고 전혀 없는데 신 회장은 그런 걸 생각했네. 책상 밑에 보통 붙여놨다가 정말요? 잘못돼가지고 누나가 떼먹고 그랬는데. 젠장. 신 회장이 위생 위에 또 강조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식기구 회장님이 마케터라 생각하거든요. 일본에서도 처음에 이제 껌 팔고 할 땐 카피가 입속의 연인이잖아. 카피 끝내주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직접 회장님 직접 하신 거예요. 와, 입속의 연인. 속의 연인. 이거 딱 하기 너무 멋있는데요? 문학가를 꿈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 못 씹으면 껌이라도 씹어야지. 그 카피도 괜찮은데요? 되겠냐고 마케팅이. 풍선껌으로 대박을 쳤는데 어린이들한테는 좀 재미거리가 돼야 되니까 판매할 때 작은 대나무를 넣어서 푹 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마케팅을 함으로써 판촉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껌 시장이 하이스 이런 기업의 선두였다는 거예요. 압도적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신 회장이 그 회사를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최초로 이거를 수입합니다.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치컬. 이게 뭐냐면 식물에서 추출하는 이 천연 고무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하이스를 비롯한 일본 껌들이 다 이제 합성 수지로 만든 제품이었는데 신 회장이 미국산 껌처럼 치클을 수입해가지고 품질을 높인 거죠. 그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L 회사의 껌이 일본 껌 시장에서 당당히 점유율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마케팅 규제잖아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하죠. 마케팅 이벤트. 이게 뭐냐면 경품 행사. 와, 보세요. 50엔의 껌을 사면 특상품으로 1천만 엔 당첨. 응모권이 있는데 거기다 응모해가지고 추첨이 돼서 뽑히면 1천만 엔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은 1억 원이잖아요. 이게 60년대. 그 느낌이네요. 복권 사는데 껌까지 같이 줘. 완전 남는 장사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게 앞에 줄을 서요.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많이 비판한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노이즈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껌 판매량의 3배 이상 증가했고요. 경품 응모자 수가 200만 명? 그러니까 초대박 친 거죠. 일본 시장 점유율 1등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껌으로 시장 재패. 근데 거기서 이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껌 팔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 손님이 오면 접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베이. 센베이 과자. 요때 센베이보다 약간 고급스럽게 내놓는 게 바로 요거였는데 요게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래 저걸 만들자라고 유럽에서 스위스 출신 최고 기술자를 영입해서 제품이 아니라 예술품으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한 예술품 요겁니다. 요거 이제 개발한 다음에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는데 광고 마케팅 비용 그런 거 아끼지 마라. 그래서 18살 소녀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곧바로 이제 CF 찍고 초콜릿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 초콜릿을 또 띄우기 위해서 말이죠. 여성 50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해서 도쿄 시내에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걸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요? 저번 주에 네. 막 그런 거 향 얘기했었잖아요. 네, 향. 네. 향. 초콜릿 향. 이렇게 추추추추추 이렇게. 간단해요. 엘사 초콜릿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그 50명의 네. 알바생들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가요 프로그램 네네. 시간대를 몽땅 사가지고 L그룹 로고를 붙여가지고 방송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돼요? PPL의 시초인 저게. 예. 60년대부터 PPL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사실. 근데 그때 신격호 회장의 그 마음속에는 상당히 엉어리진 게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교류가 쉽지 않았고 고향에 두고 왔던 뭐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임신한 아내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때 한국과 연을 이어가는 것이 뭐냐. 사업에서 거둔 이익금을 당시 한국은행 도쿄 지점에 예치를 하는 거죠. 이때 당시 한국은행의 도쿄 지점장이 누구냐면 유창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이때 맺은 인연 때문에 신격호 회장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거의 후견자 역할을 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인연을 만들었던 거죠. 당시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제1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1교포들이 일본에서 사업하려면 아무래도 일본 국적 가지는 게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귀화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격호 회장은 끝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일본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지역에 한국 동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황상 대부분 변소를 푸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많이 안타까워하셔서 그때부터 제일 동포들을 뒤에서 많이 도우셨다고 합니다. 제일교포들이 그때 당시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차별도 많이 당했었죠. 네네. 짐작이 갑니다. 해외 나가면 다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교포들은요 서로 똘똘 뭉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8년 열린 런던 올림픽, 1954년에 개최된 스위스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해서 후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분들이라 우리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모습만 봐도 감격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스위스 월드컵 때 후원했었던 경기가 그냥 일반적인 경기가 아니에요. 본선 진출권 마지막 경기 한일전.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 못했어요. 한국 경기장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일본 가서 하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경제장 상황도 안 좋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였어요. 해방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경기하는 건 안 돼. 그런데 한국 선수단이 일본 가는 돈도 없어요. 이러는 걸 일본에서 어쨌든 돈 번 기업가가 있으니까 후원 요청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신격호 회장이 한국인 스포츠 선수하고 문화인들, 예술인들한테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많이 후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네. 천재 바둑기사. 조치훈. 조추? 1962년에요. 한국에서 바둑 신동이 일본으로 건너왔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릴 때의 조치훈 구단입니다. 이게 신 회장이 바둑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당시 만났을 때 조치훈 씨의 나이가 6살. 어머! 천재 소리 들으니까 그 당시에 일본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6살도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치, 당시에. 그래서 신격호 회장이 매달 2만 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20만 원이면 당시 20만 원이니까 와 엄청난 돈인데. 그걸 건네면서 6살 어린이 조치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돈을 벌어서 일본은 이길 테니까 너는 바둑으로 일본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조치훈 구단이 일본에서 12살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남성 프로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원에 입단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바둑대회가 7개인데 네네. 그걸 다 우승해요. 그랜드슬램 달성.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당부한 것처럼 네네. 바둑으로 일본을 이기게 된 겁니다. 사실 또 신격호 회장의 후원을 받은 선수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대요. 바로 사진오기 챔피언의 신하죠. 복싱 선수 홍수환 씨입니다. 네. 제가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1차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가질 때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인사를 처음 드렸죠.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이렇게 권투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저도 기뻤던 게 아니 일본에서 한국 선수가 세계 타이틀을 방어하고 일본 선수를 이겼는데 카퍼레이드를 해줬다니까. 그 신격호 회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딱 이쁜 봉투에다가 100만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당시 아파트 한 채 값 파이트머니보다 더 많았으니까. 자, 아까 100만 원 했잖아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개포동에 지금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거금. 아름다운 이야기 같지만 네네네. 사실은 네네. 유니폼에 엘사 이름.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건 기본이죠.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도 여기에서 홍보가 됐다는 거죠. 그냥 안 해도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안 해도 다 알아. 어쨌든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일본 가기 전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잖아요. 자, 울산에 있던 가족들은 어떻게 됐나요? 자, 일본으로 건너왔나요? 가족들은 계속 울산에 있었고요. 네네. 네. 그 사이 아내가 큰딸 신영자 씨를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신 회장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느라 딸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일 양국의 국교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사이 가족들에겐 굉장히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1951년 신 회장의 아내 노순아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따님이 너무 좀 안쓰러워요. 뭔가 태어나서 아빠 얼굴도 한 번도 못 뵀는데 엄마까지 돌아가시니까. 신영자 씨는 그때 할아버지 이때 가고 외가가 바로 연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6학년 때 갑자기 신영자 씨가 사라진 거예요. 신격호 회장이 시골에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선을 해서 부산의 명문여중을 와서 상급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손수건부터 가락지 작은 것까지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릴 때부터 세라복을 입고 다니셨다고 해요. 늘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거를 입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랑 떨어져 있었지만 거리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 얘기들이 보도들이 있었냐면 신격호 회장의 마음속으로 제일 미안해하는 건 큰딸 신영자다. 왜냐면은 어릴 때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일본에 계시고 국교 정상화 되기 전이니까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유독 신영자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님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재혼을 하셨어요. 충격입니까?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인 부인과 재혼을 했어요. 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동주 그리고 신동빈 형제를 뒀는데 신 회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부인은 한 원료 도매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 회장하고 결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격호 회장은 고향 땅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떠나온 게 41년, 온 날은 이제 1962년, 21년 만에 고국 땅을 밟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고향에 그동안 못 돌아온 게 한국에 네네. 국교가 단절된 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교 정상화가 65년. 그런데 한국에 돌아온 게 62년. 이 한국에는 이제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할을 한 사람이 나 치고요. 킹메이커 이호락 정보부장님. 네. 이야, 이제 뭐. 이때 이제 군사정보의 초청으로 오게 되는 건데 공보실장을 하고 있을 때였고 네. 울산시 울주군 출신 신 회장이랑은 같은 동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고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인데도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투자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투자 요청이 왔었던 게 이제 군수산업이라고 하고, 네네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분야잖아요. 군수사업에 투자하라는 얘기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돈 많은 L그룹이 네네. 제과나 뭐 화장품, 이런 소규모 사업보다는 좀 규모가 그렇지, 큰 그렇지. 사업을 스케일 맡아줬으면 있는 걸로.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마침 정부가 이때 제철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 제철 같은 거. 신격호 회장도 정부의 의도를 읽고 본인 스스로가 제철 사업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제일교포 출신의 아주 뛰어난 이 제철 전문가를 준비를 하죠. 네네. 준비를 하는데 이 생각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누굴 만나느냐면 바로 박태준 전 호서땡 회장님을 만나는 겁니다. 박태준 회장이 평명으로 내가 지금 제철소를 지으려고 한다. 아, 박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면 그럼 내가 이게 접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영입했던 그 제철 전문가를 박태준 회장한테 소개를 시켜주죠.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정유 사업에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두고 하려고 했는데 다른 기업으로 뭐 결론적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냥 잘하는 걸 하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과. 껌이잖아요. 그러니까 67년에 L 제과 네네. 이거를 우리나라에 설립하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 전에 알루미늄 사업을 하긴 했대요. 근데 그 알루미늄이 우리가 생각한 그거보다는 껌 포장지 만드는 회사니까 예, 사실은 그거는 이제 수단이고 본체인 제과 이게 이제 최초로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원래 L그룹은 이제 일본에서 시작한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훨씬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업군 하나를 대라라고 하면 바로 이 사업입니다. 호텔. 호텔.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호텔 사업을 해봐라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최고로 지어보자. 전 세계 이름난 호텔 다니면서 건물, 서비스, 운영 방식 이런 거 연구해서 반도 호텔을 인수해가지고 지하 3층부터 지상 38층까지 6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드디어 1979년 L호텔 개관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층 건물이었죠. 이거 지금이니까 이거 별로 안 높아 보이지 70년대 이 높이면 주변 건물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38층이면 엄청난 기술력이 네네.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1억 4,500만 달러.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냐? 경부고속도로 건설비하고 맞먹는 수준. 야, 그 정도면 뭐. 저 당시에 그 L호텔도 유명해진 게 옆에도 백화점이 같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저 개점 당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구경 갔는지 아세요? 30만. 야, 에이, 그때만 해도 되게 그 엄청난 볼거리였으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밀려서 셔터를 3번이나 올리고 내렸을 정도였답니다. 셔터? 네. 매장에 현금 따발이 쌓여가지고요. 금전 등록기를 비울 만큼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회장님 숫자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숫자에 귀신 같은 분인데 손님에 부닥치면서 한 바퀴 도시고 난 뒤에 오늘 88억 나올 거야. 정확하게 맞아요. 와. 사람 움직이는 거 딱 보고 딱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진짜 귀신이다 귀신. 그런 말씀하고 3년 전에 뭐 얼마지? 이러면 딱 숫자 보면 3년 숫자 다 기억이 와요. 소공동 L호텔이 1970년대를 대표하는 마천루라면 2025년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천루는 바로 이곳입니다. 네, 바로 123층 위용을 자랑한 L 월드타워. 신격호 회장은 높은 곳을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네, 좋아해요. 뭐만 하면 다 초고층으로 그냥 지어버리네. 잠실에 있는 저 타워가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마지막 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재계 관계자들이. 근데 저기 놀이동산 있죠? 백화점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호텔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의 L그룹 타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왕국. 잠실 땅을 갖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사실 나머지 땅들은 70년대 후반에 이미 개발들이 많이 됐거든요. 올림픽이잖아요. 잠실 아파트도 있었고 올림픽 주경기장 올림픽 그거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저 L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잘 안 됐어요. 지금도 저기 호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비가 오면 넘치고 막 홍수나고 막 이러는 데라서 잘 안 돼가지고 소유를 하는 기업이 여러 번 바뀝니다. 네네. 87년에 여기를 이제 L사가 사들이고 여기에 대해 호텔을 짓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훗날 L 놀이동산이 완성되고요. 그 주변이 노른자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 L그룹 측에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방치된 땅이다. 이제 와서 왜 특혜라고 하냐. 굉장히 억울해하고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있겠죠. 사실 뭐 L그룹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특혜라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금 있는 저 위치 바로 옆에 공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울공항. 그것이 공군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보급변 사태 때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고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충돌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난기류가 형성될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그 때문에 계속 허가가 반려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정권이 허가를 내주고 그러면 할주로를 좀 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3도를 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야당은 일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이 신격호 회장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구상했던 한국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그 꿈은 일단 실현시켰습니다. 의지를 말씀하시니까 여기가 세워지기까지 과정도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규제도 복잡하고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사비 100층 지을 거 200층 짓는 게 2배 들어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한 층 한 층 올릴 때마다 공사비가 1.5배 정도는 더 들기 때문에 사실 L그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반대 목소리가 좀 높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신 회장한테 저거 그럼 몇 년 지나면 투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회수는 불가다. 이분이 사업하는 스타일이 손해볼 것 같거나 이런 리스크 질 것 같은 건 안 하시는데 이거는 돈보다는 신념. 어떤 그런 의지, 신념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실제 신격호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다른 재벌 기업들 회장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르면 절대 뛰어들지 않는 스타일이고 사업 전에 철저하게 조사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오죽하면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정주영, 이병철, 신격호 이 세 명의 회장이 개울가를 가는데 돌다리가 나타났다. 그럼 정주영 회장은 호닥닥 건너가지고 야 옆에다 다리 세워.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신중하게 두들겨 보고 그러면서 이제 건너가는데 신격호 회장은 어땠느냐? 한참 두들겨 본 다음에 안 건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돌다리도 무너졌더라. 그럴 정도로 되게 신중하기도 신중한데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 안 하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 회장의 스타일은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도 웬만해서는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해 빚을 거의 안 내고 자기 돈으로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본 것이 1997년에 외환위 이때 대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 그 자신들의 주력 사업을 포기하고 인수합병이 됐지만 거기에서 롯데는 재정 건전성을 보여줬던 한 사례였습니다. IMF 때 그 구조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은행들도 망하고 뭐 기업들이 다 구조조정했습니다. 삼성도 하고 대우도 하고 뭐 다 하니까 이제 롯그룹도 그 당시에 이제 어려운 회사들은 어려웠죠. 다 뭐 백화점도 마이너스 내고 다 그랬죠. 그때 아마 우리 계열사 대표 한 분이 직원들 좀 줄여가지고 임금비 아껴가지고 이익 내겠다 하니까 회장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이 어려운데 직원들 내보내면 어디 가냐고. 눈물 흘리고 울컥하시는가 보다. 그런 게 참 직원들 아끼는 마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감동적이죠 뭐. 본인이 뽑은 사람은 부정하지 않는 한 나는 내보내지 않는다. 뭐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롯데가 원래 구조조정 잘 안 하고 그거 해고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저 장기 근속자도 많고. 근데 이제 그룹 크기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연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래요, 실제로. 대신에 안정적으로 고용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런 회사 많이 없잖아요. 없죠. 예. 좀 감사한 마음이 들 것도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신경표 회장 보면 한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영을 했잖아요. 홀수 딸에는 한국, 짝수 딸에는 일본 이렇게 머물면서 이걸 이제 셔틀 경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수행원 딱 2명만 뭐 한두 사람 정도만 데리고 다니면서 조용히 이제 현장 돌면서 점검을 다녔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같은 거죠. 근데 조용하게 다닌다고 조용해지겠어요? 눈에 딱 띄는데. 어쨌든 현장 경영 강조하면서 직원들한테는 항상 뭐 가봤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신 회장이 이제 평소에 조용하고 그래서 화도 잘 안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절대 금기시하는 거 2가지. 하나는 절대 불을 내지 마라. 불 조심. 또 하나는 불. 또 하나는 이제 절대 뇌물 받지 말아라. 이 2가지였는데 이제 불 조심은 아무래도 본인이 과거 일본에서 처음 사업할 때 공장 지었다 폭격 맞아서 다 탔잖아요. 아마 이제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호텔이나 이제 백화점 순찰하다가 불시에 점검한다고 해요. 요거 소화기가 이제 천장까지 가는지 한번 쏴봐라. 이런 거 한번 시키고 소화기 위치 요 확인시키고 화재와 관련된 일이라면 굉장히 좀 꼼꼼하게 챙겼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가 예. 직접 가서 소화기 소화기 쏴보는 거지. 불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예. 셌네요. A그룹 하면 또 라이벌리가 빼놓을 수 없어요, 그죠? A제가와 H제가 그 오랜 라이벌이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이 두 회사 중에 어디가 먼저 문을 열었을까요? 아, 그러므로? 롯검은 저거다 3개가 기억 나거든요. 스피아민트, 프레시민트인데 저는 햇검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 안 나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L제가가 한국에 들어오기 20년 전에요. 이미 H제가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그죠? 네,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 성공한 엘사가 불쑥 나타난 거죠. 게다가 엘사는 한국에 오자마자 껌을 무려 6종류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껌의 양강구도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회사가 CM송으로 정면 승부에 나서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죠. 윤영주 씨 아닌가요? 윤영주 씨. 그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제일 유명한 CM송이 바로 이거죠. 이거죠. 이분이 아마 작곡하신. 작곡을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윤영주 씨가 왜 대중가요를 안 하고 이때 CM송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그때 이게 됐으니까. 아니, 물론 그것도 됐는데 제가 직접 윤영주 선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때 왜 그 다른 신곡 발표하고 안 하고 하셨냐 물으니까 그때 출연 정지가 당해가지고 그 70대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못 나가니까 묵고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하던 차에 엘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노래 잘하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그걸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완전 역전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흥얼거렸던 그 엘사의 껌 CM송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H사 CM송도 이분이 만드셨어요. CM송만 무려 1,400곡. 이러면 그냥 출연 정지 당하고 이거 만들어. 라이벌 회사인데 작곡가가 같은 사람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H사에서는 다른 세시봉 멤버인 김세한 씨를 세한 씨를 다 같이 노래 부르는 광고가 크게 히트를 쳤는데요. 네. 어째 이거? 야! 하지만 L사의 껌을 이기기는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역부족이었죠. 국내 껌 시장은 L사가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달렸습니다. 네.
에일 제과하면 뭐 배우 원미경 씨, 최시라 씨, 이미연 씨, 오연수 씨 이분들의 그 공통 좀 아시겠죠? 예쁘신가? 맞아. 갓땡 초콜릿 모델 아닙니까? 예. 초콜릿 모델입니다. 예, 이 주인공들이에요. 저 이미연 씨가 했던 거죠. 옷자락 붙잡고. 아세요? 알아요. 안다고요? 네. 왜냐면 우리 응팔이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응팔 드라마에서 봐서. 저 때 뭐 대단했었어요. 대단했었죠. 괜히 바바리 코트 입고 가면 뭐 이래가지고 자,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L그룹 신경코 회장이 마케팅 귀재였다 그랬잖아요. 네네. 마케팅의 일환으로 1972년에 회사 이름을 걸고 미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스 롯 대회. 와. 뽑힌 사람은 당연히 L 제과의 광고 모델은 물론이고 공채 탤런트 기회까지 줘서 이게 진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미스 코리아만큼 어떤 이 건의가 있었던 대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배출이 되었죠. 안녕하세요. 제3회 미스로 출전했던 지혜입니다. 지금은 작사가로서 또 가수로서 또 시인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런 컴피티션 같은 그런 프로가 없었잖아요. 1등한테 주는 상금도 되게 컸었고요. 나름 컸었고 그러니까 뭐 장안의 뭐 화제였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 신분이었고 저희 학교에서 저를 이제 못 나가게 이제 그 허락을 안 해줬어요. 제가 이제 그 대회를 기권을 했죠. 어머. 얼마나 너무 아까워. 제3회 미스 롯 예선전 1등이네요. 요즘하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학교 쪽에 반대가 심했더랬어요.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대회 같이 나오셨던 분들도 정말 쟁쟁한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는 원미경 씨, 차화연 씨, 이미숙 씨, 최명길 씨까지. 최명길 씨. 와. 저때 이제 본선 1등이 원미경 씨라는 거거든요. 뭐 항상 그래요. 이제 장난 삼아서 나 해봤는데 됐어. 미용실 원장님이 추천하고. 맞아. 준비는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2,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등. 그럼 상금 받죠? 대박. TBC 공채 탤런트 뽑히고 이제 승승장구했는데 80년대 중반 드라마 보면은 원미경 씨가 주연한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리고 최고의 광고 스타고 광고료가 1억을 돌파한 최초의 연예인이 원미경 씨라고 합니다. 당시 대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하면서 데뷔한 분이 바로 이미숙 씨입니다. 이미숙 씨가요? 예. 그래서 나중에 밝히기를 본인이 당연히 1위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원미경 씨를 보는 순간 기가 눌려가지고 야, 그때부터 원미경 씨를 평생의 라이벌로 생각해왔던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1회 미스 롯땡 1등은 누구였나요? 이게 유명하신 분이고 네네. 승희 씨는 모를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름은 많은 분들이 아는 제 1회 미스 롯 우승자는 서미경 씨. 들어본 적 없죠? 없어요, 좀. 예. 들어본 적. 저 서미경 씨 사진이거든요. 아주 그저 서구적인 미모였죠. 맞아요. 살짝 닝닝 씨 느낌이 조금 나요. 닝닝 제가 씨? 생각했을 때는. 네. 에스파 네, 닝닝. 에스파 닝닝. 그럼 그러네, 저 사진 보니까. 적극적인 좀 느낌인데. 비슷하다. 비슷해. 저때 선발 뛸 때 나이가 14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미 이제 영화에 출연한 아역 배우 출신이고 예명은 서승희. 요 예명으로 똑같은 이름. 갑자기. 저때 이제 14살이니까 중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이 정문부터 건물까지 언덕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서미경 씨 걸어 올라가면 거의 빛이 날 정도로. 그때 그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 미스 땡땡에 선발되고 난 다음에 스타들이 올랐어요. 남학생들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저 1981년 대하 드라마를 출연으로 돌연 연예계를 은퇴하고 유학을 가겠다고 선언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70년대에 아역으로 출발해서 미스 롯 대상을 받으면서 더 이 시너지가 커졌고 더 유명해졌죠. 서미경 씨의 당시에
활동했던 뭐 백분쇼 같은 데 출연해서 노래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세련미가 요즘 젊은 스타들과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계속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81년까지. 근데 81년 돌연 고별 방송을 합니다. 이제 유학을 떠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갑자기 유학을 가는지 몰랐습니다. 물론 소문은 정말 탄탄한 스폰서가 있다, 막강한 후원자가 있다라는 소문은 났는데요. 그게 2년 뒤에 83년에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딸을 낳으면서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됩니다. 딸을 낳은 시점이 83년에 서미경 씨가 24살, 신격호 회장은 62세였습니다. 나이차가 뭐 거의 38살 정도 차이가 나죠.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총수와 또 가장 잘 나가는 배우와의 사이에 아이가 낳았다. 이건 뭐 그래서 엄청난 센세이셔널을 당시에 일으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때 그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껏 뭐 연예계 소식을 뒤흔들었던 소식들 중에서 순위에 꼽으라면 한 5가락 정도 손가락이 들어가는. 그렇죠. 네. 사실 뭐 서미경 씨의 활동 중단 소식은 정말 저희 이 세대들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활동 중단을 선언해서 애들이 야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같이 일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할 정도였고 그 나중에 애를 낳았다 이야기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인데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 정도로 진짜 이 저희 세대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 그럼요. 왜냐면 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SNS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사가 빨리 나오고 그럴 때도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고 다 그냥 소문으로만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드러난 게 88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아이의 호적이 서미경 씨 여동생 앞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미경 씨가 좀 친자 확인 소송을 했고 딸 이름이 신유미 씨거든요. 그 신유미 씨가 신격호 회장 호적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88년에. 당시 신격호 회장은 장녀 신영자 씨를 낳은 부인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비를 했던 것이고요. 일본 부인과 사이에 신동주, 신동빈 아들 2명을 낳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미경 씨와의 관계는 사실상 사실혼의 관계죠. 그렇죠. 어쨌든 서미경 씨는 신격호 회장의 둘째 아들인 신동빈 회장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서미경 씨를 아버지의 여자친구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존재를 인정했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좀 일종의 쿨한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져 아주 있어요. 쿨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쿨 관계예요. 사실 그 신격호 회장이 별세하시면서 서미경 씨와 딸에게 과연 얼마나 챙겨줬을까? 그 중요하죠, 중요하죠. 궁금하십니까? 중요하죠. 서미경 씨 같은 경우 공식 활동 자제하고 주로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데 신격호 회장이 별세하던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서미경 씨 모녀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약 6.8%를 보여줍니다. 6.8. 이게 당시 기준의 평가액이 7천억 대였거든요. 모녀일가 가는데 지분으로서는 가장 많은 걸 소유하고 있고 모녀 소유의 부동산까지 합치면 재산이 1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롯데홀딩스 일본 저 지분 서미경 씨 지분 몫이 이제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됐던 이슈가 됐던 그 시기에 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던 게 신 회장이 지분을 넘겼을 거 아니에요 서미경 씨한테.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안 냈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그게 2,100억. 저 가치가 1조인데 절반은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증여세가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과세 당국한테 좀 관련된 소송까지 좀 냈다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혼 관계도 난 딸이거든요. 어쨌든 본인 호적 올라갔지만 저 부녀한테 신격호 회장이 굉장히 좀 각별했던 거죠. 신격호 회장은 생전 잘생겼지, 돈 많았죠, 장수했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재벌의 부러움을 샀는데 말년이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가족 간의 그 분쟁 끊이질 않았어요. 맞아요. 분쟁이 말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범로가에서 벌어졌었던 형제의 난은 워낙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계도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신춘호 여기 농땡 회장, 그 다음에 저기 또 피사가죠 푸땡밀,
저기 그 신준호 회장 다 한 집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신격호 회장이 사업을 커 나갈 때 보면은 분쟁이 계속 있습니다. 분쟁이. 이게 신 회장이 한국하고 일본 양국 오가면서 이제 경영을 했는데 1967년에 한국에서 드디어 L제과 설립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질적인 경영을 둘째 동생 신철호 사장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 믿었던 동생이 신 회장의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회사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동안 한국 기업은 네가 맡아라 해가지고 딱 맡겼는데 그게 믿는 돈기에 진짜 발등을 제대로 찍힌 거죠. 셋째 동생 이제 신춘호는 라면으로 유명한 이 N사 회장입니다. 이 신격호 회장이 셋째 동생이 한국에서 라면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반대를 했어요. 아니 라면을 왜 그걸 반대하죠? 신격호 회장이 봤을 때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라면이 고급 음식이라고 했거든요. 라면 가격이 우리 그때 당시 물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라면 되게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라면 좀 끓여달라 하면 진짜 그러면 달에 한 번 정도 끓여 먹으려고.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신격호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먹힌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 그런데 신춘호 회장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이게 먹힌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밀어붙이는데 이게 어디서 터지냐면 75년도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 형님 먼저 드시오 동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동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동라면 이 CF가 터지면서 이제 라면이 완전히 국민 음식으로 완전 올라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상당히 라면이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야 그거 떼라 L자 떼라. 그래서 이름을 N사로 바꾼 거예요. 저 라면도 안 드셨을라나?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 롯과의 분쟁은 이게 끝이 아니죠. 예, 그 95년도에 신격호 회장하고 다섯째 동생 신준호 씨 이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신격호 회장의 동생 그 신춘호 씨 명의로 되었던 땅에 대해서 야 이거 원래 내 거잖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건 아버지부터 내가 물려받은 땅이야. 사실 저런 소송이 저 당시 많았어요. 이제 실명법 생기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소송까지 가게 됐던 거죠. 저 누구 말이 맞았던 거죠? 신격호 회장이 이겼어요. 그래서 차명으로 돼 있던 땅을 다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준호 씨가 햄하고 우유 사업을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피르밀 뭐 있어요.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격호 회장이 결국 동생 넷 중에서 라면이랑 우유랑 갈라지고 라면이랑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횡령한 둘째 동생 갈라지고. 형제들의 난이 이제 신격호 회장 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아들들 신동주, 신동빈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이제 더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남이었었던 신동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 L홀딩스 그리고 차남인 신동빈 회장은 한국의 L그룹 요렇게 이제 맡고 있었는데 일단 이 경영권 분쟁 자체가 이제 그 2015년에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좀 근본적인 문제는 이때 신격호 회장이 95인데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한 거죠. 알츠하이머 맞다. 전조 증상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신이 뭐 이상하다라고 하는 소문도 막 돌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두 아들이 지주회사 지분을 딱 29%씩 이렇게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갖고 있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장남인 신동주 회장의 그 실적 악화 때문에 이걸 책임을 져라. 일본 L그룹 부회장 자리에서 해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남인 신동주 부회장이 그냥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당시 이제 신격호 회장이 소공동 에로텔 34층 거기 이제 한국 집이죠. 거기 가서 이제 석고대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너한테 내 마음을 주지. 그래서 이제 동생인 신동빈 회장하고 그 측근 이사 5명을 해임해요. 자, 그러면은 차남인 신동주 회장은 그냥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해임한 거는 무효다, 그 결정이. 상법상 이사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본인이 이제 정식 이사를 다시 열어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해버려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아들이 회사 창업주인 아빠를 자르는 게 말이 돼요? 아유, 권력 앞에 아빠,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게 누구 말이 맞는 거지? 각자 유리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결정타가 뭐가 있냐면 신정숙 씨라고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이에요. 뭐라 그러냐? 오빠는 지금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정신 상태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달라. 그러니까 예전 표현을 하면 금치산자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격호 회장 침해설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간단한 결론만 말하면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한국 L그룹을 맡게 된 거고 장남인 신동주 부회장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L홀딩스 부회장을 맡게 된 거죠. 백화점과 호텔, 놀이동상, 잠실 초고층 빌딩이라는 화려한 삶을 뒤로하고 고향의 품에서 안식을 맞이한 신격호 회장. 제가 고향이 울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 회장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크게 잔치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미니멈 1,000만 엔인데 그러면? 예? 녹화 겹쳐가지고. 못 갔어요? 자, 그래서 제 대신에 우리 제작진들이 갔다 왔대요. 아, 그래요. 방송 최초 공개랍니다. 오, 좋다. 경치가. 롯에서 근무를 한 40년 하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일을 갖다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은 지는 1971년도, 그리고 요 신강 건물은 그 1993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맹 회장님께서 주로 상주하시는 곳이 본관 건물입니다. 주로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은 회장님은 주로 2층에 주무시는 객실이 있는데 낮에는 보통 1층에 음식실 세트에서 좀 앉아 계십니다. 어디 같이 잤어야 돼. 같이 술 먹고. 매년 오셔갖고 여기 마을에 잔치를 했습니다. 회원들이 1,8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 가까이가 넘게 여기서 옵니다. 저쪽 공원 쪽에다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뷔페를 차려갖고 가수들도 초빙해갖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매년 여기서 그 회장님께서 사비로 틀어갖고 만들었습니다. 저기 갔던 가수느냐 짭짤.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가 보네요. 다음부터는 안 부르시던가요? 알았으면 안 불러줘.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돼. 그럼요. 그건 당연하죠.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네. 그 앞에 이 아주 멋진 그 풍광이 펼쳐지잖아요. 그 물이 있고 그 물이 사실은 그 마을의 비극이었죠. 뭐요? 울산에 이제 공업화가 진척이 되면서 고향 마을인 둔길이가 그게 다 수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 떠나야 되는 거야. 아하. 90% 이상의 사람들이 떠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별장을 지은 거죠. 그래서 신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이 사라졌지만 어느 날을 딱 특정을 해서 이날 그러면 다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인근 마을이 축제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과연 L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이게 상식 화두였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는 되게 민감했었고 당시에 신격호 회장하고 신동주 이 아들 장남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일본어로 한 게 이제 언론에 노출됐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감정이 야 L그룹이 이거 창업주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아들하고 사적인 대화를 하는데도 일본어로 해? 그럼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는 기업 아니야? 라는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사실 법인의 어떤
그 국적을 나눈다라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의미는 없고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반일 감정의 그 화를 엘사에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불매, 엘사 불매 운동이라거나 일본에서도 엘사는 한국 기업이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다 치이는 거네. 근데 그게 딱 제일 한국인들에 대한 시선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사회 인식도 이제 조금 변화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지, 신격호와 그 후손들의 인생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